간단하게 또 교수님에 대한 자랑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재직을 쭉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난 봄까지 재직하다가 사실은 여름부터 퇴직을 해서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87년부터) 재직을 하셨으면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 29. 29때부터 서울대 교수를 하셨다고요? 너무 사기 같은. 30년 넘게 네. 핵산업계에 있었지만 네. 이 핵 문제를 아주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때 이게 이제 한국의 핵발전소 현재 불포인데 2021년이니까 사실 이제 1년 반 전입니다. 네. 밀집도가 세계 1위라고 하는 건 지난번 말씀드렸고 공통점이 뭐냐? 이거죠. 서울에서 멀리 한다는 게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서울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를 소비하는데 네. 서울에서 얼마나 생산하느냐 전력을 자금률이 겨우 3%거든요. 화력발전소가 하나 있죠, 서울에. 하나 딱 있습니다. 네. 서울 화력이라는 거 당일리 이제 지금 이제 제한강교 근처에 있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딱 하나 있는데 장비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네. 답은 이거죠. 결국 뭐냐? 바로 전국에 송전탑이 몇 개 있느냐 이제 봤더니 무려 42,577개가 있는데 서울에 많이 쓰니까 서울로 가져오기 위해서 가능한 서울에서 멀리 핵발전소를 지어놓고 네. 거기 있는 걸 서울에다 갖다 끌었어야 되니까 송전탑을 엄청나게 건설을 해놓은 거죠. 그 중에 초고압 송전탑 몇십만 킬로볼트를 하는 것이 몇십만 볼트를 하는 게 횡성, 정선, 삼척, 평창, 이런 홍천, 태백 보면서 저기 다 서울로 땡겨오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이거죠. 지금 이제 핵발전소의 크게 두 가지 문제라고 하면 이제 정상 가동일 때 사고 안 날 때 첫째는 이제 온배수 문제인데 또 한 가지는 초고압 송전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두 가지를 다 한 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한 큐란 말 써도 되나 이런 방송에서. 한 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 서울에다가 가져다 줄게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죠. 바로 이거거든요. 맞아요. 저기 땅 좋아요. 네, 딱 좋습니다. 이게 저 강남의 압구정동인 것 같은데 아마도 저기가 어디냐면요. 네, 강남이죠, 어딘가. 예, 강남인데 저희가 양재천 가는 쪽. 그러니까 여기가 청담동이에요, 청담동. 청담동 그렇죠, 인근인데 청담동하고 잠실하고 그 중간 곡인데 저기 수량도 적당하고. 아주 좋죠. 왜냐하면 이게 핵발전소는 일단 냉각수 때문에 물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강이 바로 딱 옆에 있으니까 참 좋고. 그리고 여기 이제 초고압 송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바로 다 여기 곧바로 다 여기가 다 전력을 여기서 곧바로 쓰니까 송전선 송전탑 필요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온배수 문제라고 해서 다 난방으로 하면 되거든요. 서울시의 난방으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핵발전소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은 아니 서울에다 짓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 송전탑이 가져오는 그 문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 송전탑 없어도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렇죠. 서울에 다 쓰는 건데. 저렇게 되면 강남 일대가 아마 오염되는. 아니 그건 강남 사람도 문제고. 강남 사세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근데 그 노형은 우리나라 원전은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 원전. 저건 냉각탑인데. 예, 저게 근데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뚱뚱한 것보다 저걸로 합시다. 저게. 관광지도 되겠는데? 한강물을 쓰면 저게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요? 저것도 필요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멋있게 하려고. 저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경향신문에 이제 나온 거를 제가 이제 갖다 썼습니다. 경향신문에 이제. 저는 SMR 같은 것도 좀 만들어 쓰고 하면 딱 좋겠는데. 아니 저기 땅이 상당히 좋아요. 예. 저기다 만들어 놓고 용산에도 그렇죠. 한두 개 갖다 놓고. 저기 침수죠, 아닌가요? 침수는 좀 되긴 해요. 좀 높여서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되겠죠. 한 방에 해결되나요? 네, 서울 땅값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잡을 수 있고 모든 거 부동산도 다 해결되고 부동산 문제도 너무 좋은 아마 아이디어. 여러 가지 그냥 일석삼조. 그러면 이제 대피도 이제 필요하면 이제 같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한반도가 참 안타까웠던 것이 이게 지금 핵의 고리로 다 포위돼 있죠. 한반도가 보시다시피 일본하고 특히 중국하고 다 잔뜩 있는데 2021년에 한국이 이제 24길 가동화했었고 4길 건설하고 있었고 하나 완공이 됐다고 그러는 거죠. 신한우리인가. 중국이 51기 가동하고 14개 건설하고 있었고 일본의 경우는 이제 후쿠시마 때문에 이제 주춤하다가 다시 이게 재가동한다고 하는 것이 요새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은 문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후변화 문제인데
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사실 재작년이가 이미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 노벨 물리학상이 기후변화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핵발전과 기후의 관계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문제만. 우리가 보통 기후변화의 당연히 주범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른바 온실기체, 이산화탄소를 되게 주범으로 생각하죠. 제일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는 핵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과연 그런가 하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많이 하는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그동안 이제 그 핵발전소가 사고 난 게 대략 한 761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요새 좀 더 늘었겠죠. 이게 2020년까지니까. 근데 그게 원인들 여러 가지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근데 핵심이 뭐냐면 핵발전소라는 거는 큰 물가에 있어야 됩니다. 뭐 바닷가나 강가에 뭐 냉각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후변화 생겨나면 뭐 폭우, 태풍, 뭐 홍수, 해수면 상승 같은 거 보면은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죠. 후쿠시마도 결국에는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네. 생긴 거죠. 해일 때문에, 지진일 때문에 생겨난 건데 기후변화가 생기면은 훨씬 더 잦아들게 됩니다. 폭우, 뭐 태풍, 뭐 홍수, 해수면 상승 직결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사고 중에서 여기 좀 제가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만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왔었을 때 5개가 정지됐고 2013년에 호우로 고리 2호기에 펌프실이 침수됐다고 알려져 있고 네. 2016년에 경주 지진에서는 4기가 정지됐고 월성에 그다음에 2018년 태풍에선 4기가 이제 비상에 걸렸고 2020년 태풍에는 6기가 이 말하자면 전원 공기 중단돼서 4기가 정지됐다고 알려져 있고 2022년의 태풍에는 신굴이 정지되고 고리출력이 급히 낮춰졌는데 이게 사실 위험한 겁니다. 저 체험에서 보다시피 사실은. 그리고 신월성이 자동 정지가 됐다는데 원인이 뭔지가 그때 굉장히 좀 불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잘못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이게 걱정이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우리나라의 760번의 사고가 대부분 다 뭐 1급, 2급 굉장히 경미한 사고들입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사실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중에 일부는 상당히 위험하게 될 수도 있었던 어쩌면 이제 잘못 가면은 그게 혹시나 엄밀하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우리가 완벽한 안전수칙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건 뭐 명백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핵발전소가 문제가 되는 거는 핵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그 핵폭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기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보가. 그러니까 그래서 정보가 은폐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비민주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원적으로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대표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불량 부품을 쓴다든가 뭔가 은폐하고 뭐 그런 황당한 일들이 많이 꽤 생겼다는 걸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뭐. 이종훈 대표님, 아까 그거 보면은 대부분이 5기 정지, 그리고 뭐 4기 정지, 이게 정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정지가 왜 위험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발전소가 정지 일어나면 일단 안에 그 위험하다기보다도 안전하게 정지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정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결료가 엄청 뜨거운 상태에서 이제 정지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안전 정지 그 운전 모드라는 게 있어요. 안전 정지 운전 모드. 그러니까 정지를 시켰을 때 사용 후 해결료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을 계속 냉각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되고 완전히 정지돼도 뜨거운 열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계통들이 중복으로 다양성과 중복, 리던던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런 것들이 운전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태풍이 불고 뭐 홍수가 발생하고 지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안전계통들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용 해결료의 그 열을 시킬 수 없다 그러면 이게 과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게 돼요. 계통에 압력이 올라가고 그래서 리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수위가 내려가면 공기 중에 이제 해결료가 노출이 되면 과열이 돼서 이것이 녹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수소가 발생하고 깨지고 폭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들이닥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핵발전소는요 정지가 되면은 그러니까 지 혼자 정지가 돼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얘가 계속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후쿠시마 되는 거예요, 후쿠시마.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저기 정지가 됐다는 말이 멈췄는데 무슨 문제야. 멈추면 문제가 되는 게 핵발전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후변화와 핵발전소에 어떤 영향을 주냐 하는 거를 바로 최근에 2021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논문인데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많아서 이제 자세히 생각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좀 영어로 써 있어서 죄송합니다. 원래 그 영어 논문이라서. 그래서 이 기후변화 때문에 열 문제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계통으로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것들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분석을 굉장히 아주 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신 논문이죠.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핵발전소가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를 이거는 말하자면 그걸 연구한 논문입니다. 분석한 논문.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바로 2022년 작년 봄에 산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동해안에 울진 산불인데 이게 위성 사진입니다. 네. 위성에서 산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불이 보입니다. 얼마나 크게 났는지 이게 불이 다 보이시죠? 위성에서 찍은 빨간 데가 건데 지금 불 나고 이게 불 있는데.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한 거 보이시나요? 이거 반원 같이 표시한 거 빨갛게. 네, 딱 센터네 저기가. 예, 그게 바로 울진 핵발전소입니다. 네. 그게 바로 한울 그 이른바 한울 원자력 발전소라 부르는 건데 어떻게 저기를 딱 가운데로 둘러서 네, 잘 둘러서 다 불이 딱 난 거죠. 저렇게 하면 꼭 저기서 불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근데 그래서 뒤에서 불 나서 불이 글로 점점 타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네. 타 들어갔는데 이게 참 걱정되는 게 아니 흥미로운 거 하나는 울진 핵발전소가 거기 그 핵발전소가 상당히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초대형 핵발전 단지거든요. 네. 근데 저거가 이제 세계 3위입니다. 세계 3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그 정도로 커요. 큰데 세계 3위인데 네. 한국에서 1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그러면 1, 2, 3위가 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1, 2와 3위만 있습니다. 1위가 1위, 1위가 3위. 바로 이제 네. 고리고 고리. 그다음에 2위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캐나다. 네. 3위가 이게 울진이고 4위가 영광. 5위가 우크라이나, 6위가 프랑스, 7위가 월성. 이런 거. 그러니까 1위부터 7위까지 중에서 4개가 다 우리나라입니다. 4개가 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박수 칠 수도 없고. 네, 참 박수 치고 정말 참. 자, 그런데 이게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불꽃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불이 타들어가면 네. 핵발전소까지 타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른바 스위치 야드라고 하는 거 개폐기울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거기를 넘어서서 네. 그러니까 발전소 울타리 넘어섰고 스위치 야드까지 거의 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 거기까지 불이 갔다고 치면 이건 치명적이 되는 거거든요. 스위치가 들어간 거는 그래서 저 대표님께서 잘 아시지만 제가 예, 울진에 가보니까 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 예. 저기 저 방향이 예, 원전 쪽으로 이렇게 산불이 초기에 밀려들으니까 예, 예. 저 지역의 소방 자원들이 그렇습니다. 총출동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산불을 끄는 게 아니라 예. 산불을 끄는 그렇습니다. 게 아니라 예. 원전을 방어하는 쪽으로 가는 바람에 예. 산불이 확산이 됐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핵발전소를 방어하느라고 네. 산불은 내버려뒀기 때문에 산불이 엄청나게 커진.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 피해는 엄청나게 커진 거죠. 저 그 인터뷰 봤어요. 뉴스타파에서 그 취재를 했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우리 집 불타고 있는데 안 온다. 네, 안 소방차가 오는 안 온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게 사실 처음도 아니고 2000년에도 사실은 거기 산불이 나서 네. 송전소가 차단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상정지가 됐고. 그러니까 참 이게 산불이 점점 취약해지는 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산불이 자주 나는 게. 네. 이건 뭐 치명적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자주 날 가능성이 그렇겠죠. 큰데 네. 저게 이제 걱정되는 현실이죠. 추가로 잠깐 또 네.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네. 저렇게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이 온배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맞습니다. 또 네, 그 영향이 있다 그러는데 네. 저는 그 연관성을 네. 잘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아니,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온배수가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습증기 수증기를 예. 거기가 굉장히 따뜻해서 수증기를 훨씬 더 많이 발생시키고 거기가 굉장히 국소적으로 거기에 온실기차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국소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거기 국소적으로 아마 거기 대기에 이제 순환 같은 걸 굉장히 교란시킬 겁니다. 상당히.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리 5, 영광 10, 울진 15, 월성 뭐 35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뭘까요? 이 숫자가. 저게 뭐예요? 사고? 아닙니다. 아닌데? 지진 발생했습니다. 월성에서 무려 35번이나 났습니다. 81년부터 2021년까지.
22년 뺀 겁니다. 2022년 데이터인데. 저도 저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몰랐는데. 대단하죠. 네. 월성은 사실 지진지대입니다. 명백하게. 왜냐하면 그거가 형상항 지구대가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단층, 활성 단층이 있거든요. 이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놨다는 건 정말 황당한 건데. 아니 저게 맞는 게 저기 월성 제가 이제 그 울산에서 컸거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지진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제 기억을 하거든요. 지진 났던 거를. 근데 딴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지진 많이 났었는데. 사실은 삼국사기인가 삼국유사에도 굉장히 기록이 많이 네. 있습니다. 지진 기록이 사실 좀 많이 신라 시대 있었는데. 때부터도 사실. 근데 영광에서 10번 났다는 게 또 이해가 안 가네. 거기는 굉장히 안정된 안방 구조로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영광은 아마 아닐 테고 아마 하여튼 그 그 근방일 근방에서 겁니다. 났겠죠. 아마 그러니까 진앙은 아마도 서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 자, 그래서 그럼 치명적 사고가 나면 피해가 얼마 될 것인가가 이제 흥미로운데, 자, 흥미로운 건 참 이게 비상주의소라고 하는 거가 보통 10에 10km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주민은 1km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비상주의소는 훨씬 더 바깥에 있는 거죠. 근데 주민은 안에 있고 3km 이내에 월성에는 130만이 살고 있고 고리는 380만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부산이니까 사실상. 후쿠시마는 불과 17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거는 참 만일 고리에 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정말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 겁니다. 정말 이건 진짜. 월성에서 고리까지 거리가 한 40km, 50km 정도 되나? 그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거 뭐 어차피 다 겹쳐져 있는 겹쳐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핵발전소에 사고가 난 것이 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에서 제일 먼저 나고 그다음 미국 나고 소련, 러시아 나고 이제 일본 났으니까 뭐 농담입니다만 다음 차례 어디가 날 것인가. 당연히 이제 프랑스 아니면 한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프랑스가 그 핵발전 사고가 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추산한 것이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사고 나면은 8,000조 이상의 피해가 날 거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8,000조 이상. 끔찍한 액수죠.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액수인데 그래서 여기 그 체르노빌 레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말은 이제 그 야블코프라고 러시안 아카데미, 러시아 한림원, 과학 한림원의 그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것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쯤만 말하면 이겁니다. 핵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핵폭탄과 똑같은 위험성이 있는 거다. 이 말을 한 겁니다. 핵폭탄과 똑같은 위험한 거다.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을 거면 핵발전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분이 아직.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핵발전소는 안전할 때 멈춰야 한다는 얘기죠. 저 독일에서 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얼핏 듣기에. 네. 원전으로 가면서 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핵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핵폭탄을 느리게 반응시켜가지고 그런 겁니다. 열을 똑같은 적당하게 거죠. 얻겠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핵폭탄을 계속 터뜨리고 있다.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전한데 왜 멈추냐, 안전한데 계속 쓰자라고 말하면은 그럼 사고 날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고 날 때까지 하겠냐? 안전하니까 계속 하자는 거는. 그러니까 안전할 때 멈추지 않으면 뭐 저렇게 되는 거죠. 이제 체르노빌이나 뭐 후쿠시마처럼 되면 어떻게 할 거려고 하는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뭐 이건 하여튼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물리학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핵에너지의 본질이 과연 뭘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과격한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물질의 끝없는 탐욕과 전 에너지 중독의 산물이 바로 핵에너지다. 라는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저는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잘못 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잉여와 사치로 끼워서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이걸 부추기는 저는 악마의 발명품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에너지라고 하는 건 사실 악마가 발명을 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렇게 만든 거다라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민주에 정반대일 수밖에 없는 건 본원적으로 그렇습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하느냐, 거기 관계가 없이 핵발전소는 근본적으로 민주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핵폭탄을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일 수가 없는 거고 인권적일 수가 없는 거고 생명적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반대 생명의 속성이 극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간의 능력에 대한 한계의 바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핵발전소 핵에너지를 만들었다는 거는 핵에너지를 쓴다는 거는 인간이 창조한 창조물의 포로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프랑켄슈타인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이 프랑켄슈타인 창조해서 메리 셸러의 유명한 소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이렇게 계속 가다고 하면 분명히. 그래서 이건 정말로 이거는 좀
인류가 이 문명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 핵에너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강의를 좀 들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좀 아쉽습니다. 그냥 네. 그냥 내려오게 하죠. 알아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강의. 네, 그 말씀을 이제 마저 드리면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연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자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스스로 그러함인데 굉장히 조화롭게 되어서 우리까지 지금 인류가 생겨나고 이렇게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거 사실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건 원래 안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도전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핵발전이라고 하는 핵에너지라는 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걸 자연을 우리가 정복하고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것이냐. 사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연의 일부입니다. 당연히. 자연이 없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뭐 정복한다든가 자연을 조작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뭐 이거는 이제 뭐 만일에 뭐 기독교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창조 질서를 근원적으로 교란시키는 거고 이건 우리가 절대자가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바벨탑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핵에너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고 이제 그리스 신화를 비유하자면 판도라의 상자인 거고 기독교에 비유하자면 바로 선악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달콤해 보이지만 에너지원으로 그렇지만 자손 수천대에 정말 재앙을 줄 거가 명백한 거죠. 잘못하면 인류가 파멸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게 전 본질이 이렇다고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리학자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세계가 핵발전 문장을 보면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그래프들 딴 거 다 뭐 무시해서 괜찮고 위로 쭉 올라간 게 여러 개 있지만 전부 다 이건 예측을 한 겁니다. 74년도에 73년, 74년도에 예측해서 지금 보면 이게 오른쪽 이제 가로축이 연도인데 엄청나게 핵발전소를 많이 할 걸로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맨 아래입니다. 실제로 맨 아래.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갔죠. 다행히도. 악마의 꾀임에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사실 인류가 다행하게도. 사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도 인류가 그렇게 악마의 꾀임에서 좀 그래도 유혹을 이렇게 많이 안 당했다는 거. 저희 지금 위에 있는 그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들은 IAEA에서 여러 군데 예측한 겁니다. 예측한 예, 거, 뭐 A도 있고 뭐 OECD에서 OECD도 하고 여러 군데서 예측한 것들입니다. 그 예측치보다는 예, 훨씬 낮게 갔으니까 유지가 되고 있네요. 예, 그래서 그래도 좀 이건 다행한 거고. 엄청나게 뻥튀기 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인류가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아직은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1970년대에는 예. 뭐 장밋빛 희망만 예, 보였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바탕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주요 핵발전 발전 현황인데 뭐 보시면 이제 뭐 미국, 이제 프랑스, 중국, 뭐 일본, 러시아하고 이제 뭐 그다음에 한국도 몇 명 아래에 있는데 근데 이건 이제 뭐 그냥 지나가셔도 될 것 같고 요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핵발전 가동 예상인데 2021년 7월 현재부터 이제 앞으로 50년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예상을 한 건데 여기 빛깔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파란 색깔로 이제 하늘 색깔로 있는 것이 뭐냐면 현재까지 이 수명이 40년 미만으로 남은 겁니다. 핵발전소. 그다음에 위에 보라색인 것이 뭐냐면 40년 이상 남아 있는 거 아직.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거죠, 비교적. 그다음에 맨 위에 이제 오렌지 빛깔은 뭐냐면 사실상 가동 중단한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거 사실상. 지금 보시면은 이제 쭉 이게 점점 이게 줄어드는 것도 명백하고 다 합쳐도 그다음에 하늘색만 남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 없어지고 이제 보라색은 없어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그동안 새로 아무것도 안 지은 겁니다. 거의 새로 안 지었기 때문에 옛날에 진 것만 지금 남아서 가동하고 있는 거고 이 추세로 가면 2020년 현재를 보여주는데 이 추세로 가면은 점점 가면은 이게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2080년이면 0으로 갈 걸로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저 추세로 가면.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탈원전 기조가 그 2083년에 0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는 바람에 물음표가 돼 버렸죠.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늘린다고 하고 앉았으니까 뭐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그 대정부 질의에서 그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뭐 수없이 얘기를 했고 지금 탈원전을 핑계로 뭐 지금 난방비 상승부터 해서 그런 얘기를 지금 전기 요금 상승도 지금 예고가 돼 있고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게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순 거짓말이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원전 비중도 줄질 않았어요. 네, 그게 오히려 제가 이제 그 데이터 잘 시간이 알고 다 아실 것 같아서 뺐는데 오히려 훨씬 늘었습니다. 그렇죠. 준 게 아니라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이게 정말 그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속이고 있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게 2080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의 수명이 다 하니 그러면 자연적으로 소멸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탈원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불만스러워요. 예, 그럼 앞으로 50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깜빡 왼쪽으로 기고 약간 오른쪽 한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차라리 거꾸로 했었으면 지금 확실하게 왼쪽 갔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물리학자 관점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쓰는 에너지 전부 다 해한테서 오는 겁니다. 해에서 와서 저희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해에서 이제 햇빛,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주는 거죠, 지구에. 그럼 지구는 그 에너지를 햇빛을 받아서 대부분 다시 방출을 합니다. 대부분 에너지를. 일부는 이제 조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 바로 두 번째를 보시면 거기 왼쪽에 보면 식물, 플랜트라는 게 식물입니다. 네. 식물은 거기서 이제 햇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뭐 물과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걸 받아서 그다음에 그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몸도 만들고 플랜트 티슈라고 하는 게 이제 식물의 몸을 만들고 뭐 당분 그다음에 녹말도 만들고 뭐 지방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이제 웨이스트 이렇게 이제 방출하고 열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C를 보시면 동물은 어떻게 하느냐? 동물은 햇빛을 직접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식물이 만들어 놓은 걸 먹어서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의 몸이라고 해야 되겠죠. 식물의 티슈, 식물의 그 뭐 녹말이나 이런 거를 먹어서 그걸 화학 에너지로 바꿨던 걸 우리 몸에서 이용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역시 몸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방출을 합니다. 웨이스트 잇 방출하고 그다음에 산소를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숨을 쉬어서 산소를 이용해서 식물의 그 성분을 분해해 갖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이용한 다음에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보통 배출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 그걸 이용해서 우리 몸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맨 끝에 보시면 나인스 심포니라 해서 뭐 베토벤의 9번 교향곡도 저기서 나오는 거죠. 인류 문명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용을 한 건데 순환이 되네요. 식물하고 동물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네, 그래서 그것이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식물과 동물이 서로 얽혀서 다 얽혀져 갖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잘 이루면서 해까지 포함해서 잘 그 유지가 되고 지금까지 유지가 잘 되어 온 겁니다. 사실은 비교적 산업혁명까지도 잘 최근에 와서 좀 이상해진 건데 여러 가지로.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면은.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에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왼쪽 가운데 보시면 해가 비치지 않습니까? 해. 그럼 해가 이제 쭉쭉 비치면 그거를 우리가 솔러셀의 이제 태양 전지, 햇빛을 이용해서 태양전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합니다. 메인을 보시면 전력 생산하면 그 전력을 갖고서 우리가 배터리에 충전을 해갖고 축전지에서 전기 자동차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죠. 그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다른 거는 뭐냐면 그 가운데 해에서 해가 비추면 이제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운데 보시면 이베포레이션. 그러면 그게 이제 불을 만들고 비가 내리면 이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강이 흘러서 거기다 댐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수력 발전을 합니다. 그럼 역시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역시 그걸 갖고 또 같이 이렇게 터빈을 돌려서 전력 생산한 걸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축전지에 저장을 해서 전기 자동차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그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제 거기 포토진세시스라는 게 광합성, 이제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식물의 몸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식물의 몸을 만들면 우리가 그거 말하자면 이제 장작도 되고 석탄도 그렇게 된 거고 사실 알고 보면 석유도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태워서 열을 이용하면 태워서 그걸 갖고 우리가 역시 또 발전을 해서 이게 화력 발전입니다. 발전해서 역시 또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 전력을 생산하니까 역시 축전지를 이용해서 전기 자동차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발전을 안 하고 뭐 휘발유를 쓰듯이 석유를 쓰듯이 그걸 직접적으로 자동차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용해서 그 자동차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방법은 제일 아래에 보시면 그 바이오매스 식물이 이제 만들어낸 식물의 몸을 우리가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두 다리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방법이. 근데 흥미롭게도 여기 화살표 하나가 뭐냐면 모듈이 다 에너지를 바꾸는 겁니다. 에너지라는 것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라는 게 뭐냐? 옷을 여러 가지로 갈아입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없어지거나 생기지 않지만 다만 옷은 계속 갈아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변환이라는 게 에너지가 옷을 갈아입어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햇빛이 올 때는 뭐냐면 이건 이제 빛 에너지로 오는데 우리가 이걸 전력으로 바꾸면 이게 이제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고 전기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이제 축전지에 저장하면 화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모터를 돌려갖고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산으로 올라가면 이른바 되게 위치 에너지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위치 에너지.
정확한 표현은 잠재 에너지인데 하여튼 그게 되는 거고 뭐 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가운데 길을 보시면 해가 이제 수증기를 만들어 갖고 굴을 만들어 주는 건 역시 위로 올라가면 처음에는 이제 물을 수증기 바꿔주는 거는 화학 에너지를 주는 거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거기다 잠재 에너지 혹은 이제 위치 에너지 주는 거고 그다음에 굴을 만들어 다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물이 흐르면 그 물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터빈을 돌려서 수력 발전을 하면 그걸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그다음부터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물이 햇빛의 비대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화학 에너지를 바꿔서 저장을 한 겁니다. 그 자기 몸에 식물의 몸에. 그럼 그걸 우리가 태우는 거는 우리가 열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고 열이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다시 이제 발전기 돌리면 또 운동 에너지가 되고 뭐 전기 에너지를 바꾸거나 아니면 자동차 직접 이용하면 그 열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를 이제 자동차가 움직일 때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고 그것이 또 올라가면 또 뭐 위치 에너지 바뀌는 거고 등등 그런 거죠. 우리가 먹어서 하는 것도 식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식물의 화학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하나 시켜서 다시 화학 에너지를 바꾼 다음에 우리 몸의 근육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면 그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죠. 사실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따지고 보면 이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사실 우리 산에 올라가는 방법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흥미로운 게 하나 있죠. 여기에 근원은 모두 다 햇빛이거든요. 그렇죠. 그 모두 다 햇빛에서 근원이 된 겁니다. 모든 에너지는 결국은 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저기, 최 감독님께.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산에 올라가는 방법을 굳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 저는 제 생각에는 에너지 변환 과정이 제일 적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걸어가는 거. 네, 그렇습니다. 걸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 이제 에너지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에너지 변환하면서 항상 손실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실 손실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에너지라는 건 제가 보존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지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게 많아도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쓸 수 없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걸 바꿔 말하면 정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그러니까 정보랑 엔트로피는 사실 뭐 동전의 앞뒷면을 보는 셈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일부가 쓸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에너지의 손실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가장 적은 것이 좋은 거죠. 그게 뭐냐?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생명체가 만들어주는 에너지의 그 변환이라는 건 놀라울 정도로 이 효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굉장히 적은 거죠. 인간이 만든 기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손실. 그렇죠. 네, 효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에너지의 결국 근원은 다 햇빛이지 않습니까? 모든 근원은 햇빛인데 단 하나의 예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핵에너지입니다. 핵에너지. 바로 핵에너지죠. 그게 바로. 핵에너지만이 바로 근원이 직접적으로 햇빛이 아닌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핵에너지 굉장히 이상한 에너지죠. 그 점에서 볼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제일 위에 위로 쪽 올라가는 건 바로 재생 가능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리뉴어블 에너지죠. R이죠, R이. 근데 가운데 있는 건 화석연료 에너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제일 위에 물론 제일 좋은 건 제일 밑에 거고 걸어 올라가는 거고 생명을 이용해서 두 번째로 좋은 건 제일 위에 거라는 건 금방 짐작을 하실 겁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가 제일 좀 시원찮은데 더 나쁜 거는 바로 핵에너지라고 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 말씀드렸듯이 핵에너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독점이고 반대민주고 반대생명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라늄의 매장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캐나다, 카자흐스탄 이런 데 주로 있고 다른 나라 없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재생가능 에너지는 전 세계 다 고르게 있거든요. 햇빛과 바람이니까. 어디나 다 있죠. 굉장히 공공적이고 민주적이고 생명적이고 화석연료 에너지는 좀 중간이지 않습니까? 석유나 석탄은 핵의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널리 있지만 그래도 재생가능 에너지처럼 그만큼 민주적으로 공평하게 펴져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가 저는 시사한 바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자, 그래서 지금 햇빛 에너지가 가장 제가 그걸 강조를 했는데, 자, 그걸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인류가 지금 봤었을 때 현재 지구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가운데 커다랗게 있는 게 햇빛 에너지입니다. 햇빛 에너지가 대개 23,000 테라와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라라고 하는 거는 10의 12승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다. 테라와트. 네. 많다. 많아요. 하여튼 아주 많습니다. 많다. 네. 비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조 정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마트라는 거 아시죠? 마트. 그 정도가 햇빛 에너지가 계속 주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 그 중에 그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그 중에 타이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조력,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여기 조금 있고, 그다음에 웨이브는 이제 파도, 화력이 있고, 그다음에 지오서멀이라는 건 이제 그 지열, 그다음에 하이드로라는 건 수력 발전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매스라는 거는 이제 식물들이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좀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윈드, 바람입니다. 바람. 네. 바람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그러니까 햇빛하고 직접 안 되게 시커멓게 네. 좀 기분 나쁘게 있는 것이 콜, 석탄입니다. 석탄. 석탄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저 정도라 생각해요. 저건 1년에. 그러니까 네. 그 뭐 대개 900테라와트 정도라고 보통 생각을 추정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네. 우라늄이라는 거는 석유는 90에서 뭐 300 정도인가요? 그 밑이 석유, 오일, 뭐 그 다음에 밑이 이제 천연가스,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정가운데 있는 게 세계에서 지금 에너지를 얼마 많이 쓰는가, 현재. 16테라 네, 16테라와트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해가 내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햇빛 에너지를 잘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햇빛 에너지가 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뭐냐 보시죠. 궁극적인 핵융합 에너지가 바로 해거든요. 네. 사실은 해야말로 진짜 우리가 핵융합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생명적이고 공공적으로 누구한테나 다 골고루게 햇빛이 비추죠. 그게 우리가 핵에너지가 아주 좋은 걸 갖고 있는 거고 정말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러하게 최고의 핵에너지를 이미 갖고 있는데 왜 굳이 그걸 우리가 지구상에서 다시 또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느냐, 곁에 두려고 하냐. 아까 뭐 초반에 핵융합을 네. 물어보신 항상 이제 이 핵분열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핵융합은 다르지 않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저 자료를 보고 저는 딱 퍼뜩 느낀 게 저게 거꾸로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은 햇빛 에너지 교수님께서 햇빛 에너지라고 표현하시니까 햇빛 에너지는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에너지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오히려 햇빛 에너지를 죽이고 따로 태양을 만드니까 핵 융합을 한다든가 핵 분열 발전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독점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바로 악마의 유혹이거든요. 바로 그게 악마의 유혹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말 그 점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지적하셨는데 그걸 제가 조금 한마디 더 부연하면은 네. 이게 이제 핵융합만 보더라도 핵융합이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융합을 굳이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유를 사유로 바꾸겠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 될 수가 없다 절대로. 뭐 성공할 수는 없다고 지금 보지만 현재로서는 성공할 가능성도 안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특정 자본이나 세력이 에너지를 독점하기 위한 네. 방법론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핵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렇습니다. 방식이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독점적인 거죠, 핵에너지는. 네. 이거는 그래서 현재 앞으로 이제 세계에서 지금 핵에너지와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그 이른바 RE입니다. RE, 그러니까 리뉴에이블 에너지들 그것들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파랗게 한 것이 이제 바람, 풍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홍색, 뭐 주황색으로 한 것이 솔로, 이게 햇빛 전지를 주로 쓰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초록색은 나머지 그런 그의 리뉴어블 재생산 에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선으로 큰 것이 뉴클리어 핵 에너지거든요. 네. 보시면 명백하죠. 이건 앞으로 어떻게 갈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바람과 이 햇빛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거는 정말 이제 복음이다.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이거 뭐 여러 가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거가 과연 그러면 돈이 얼마 들 것인가? 비용을 보시면은 뭐 그냥 답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햇빛이나 바람이나 이런 재생산 에너지가 훨씬 더 처음에 비쌌지만 지금 훨씬 더 싸졌다는 거. 그렇고 뉴클리어가 예, 제일 오히려 비싸네요.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쌉니다, 실제로. 네. 뉴클리어 점점 오히려 조금 더 비싸지는 경향이 있죠. 왜냐? 네.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훨씬 더 싸졌으니까 경제성을, 그러니까 경제 논리만 보면은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안전이군 뭐고 다 무시하고 경제만 보더라도 핵 발전한다는 건 이거는 뭐 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정말.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들이 처음에 핵 발전이 싼지 안 거예요.
조금만 넣어도 열이 확 나니까. 탈원전이 그런데, 탈원전이 미친 짓이 아니고 윤석열이 미친 거죠. 완전 미친 거죠. 진짜 네, 미친 거죠. 윤석열이 미친 놈입니다. 네, 미친 거죠, 완전. 이게 처음에 싸다고 생각을 해서 인류가 발전을 이걸로 핵에너지로 상당히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산 자체를.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저런 한두 번의 사고로 그 지역 자체가 초토화되고 그 국가 자체가 소멸이 되는 정도의 위험성을 가졌다는 걸 알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끝도 없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핵 에너지가 싸다라고 말해도 안 되고 뭐 위험성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겪고 있고 그러니까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약간 빠르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바람과 해와 그다음에 이제 핵에너지에 이걸 비교를 한 겁니다. 뭐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이것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개고요. 중국인데 중국이 핵발전 엄청나게 짓는다고 해서 난리를 치지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재생가능 에너지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자, 이거를 좀 우리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은 바람과 햇빛이 엄청나게 핵에너지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게 바람과 그다음에 햇빛에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네. 그래서 지금 세계를 보면은 이게 국가별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지난 10년 동안 2010년, 2019년 데이터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자 맨 위가 압도적으로 많이 한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 놀랍죠. 두 번째가 미국, 세 번째가 일본, 그 다음에 독일, 영국, 뭐 인도, 이탈리아 쭉쭉 나오는데 한국은 보이진 않습니다. 한국은 제일 끄트머리, 제일 꼴찌인데 제일 밑에. 정말 어이가 없는 거는 칠레보다도 아래입니다. 한국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똑같네. 네, 칠레보다도 아래. 뭐 터키보다도 아래. 저 터키 뭐 죄송합니다만 스웨덴보다도 아래. 인구 비교하면 심지어 벨기에보다도 아래입니다. 벨기에 정말 조그만 나라고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현재 한국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안 했나 그동안 정말 보면. 저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UAE 가가지고 네. 예? 원전으로 탄소 중립 2050 하자 뭐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저 네, 테이블 네, 하나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실이거든요. 정말 참 안타깝고 저희가 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영업사원이 아니고 한수원 영업사원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참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거 보면 정말 참 더 안타깝고 참. 그래서 재생가능 에너지 수급을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 인류에 사용한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전기가 얼마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보시면 이제 지구가 받는 햇빛 에너지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뭐 그냥 이건 굉장히 시대에 따라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생가능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기술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여기에 정말로 이렇게 기술 투자를 많이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건 확실합니다. 왜냐? 지금 보시다시피 세계 재생가능 에너지 현황이 세계가 지금 현재 세계를 보면 대개 한 22%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 3%입니다. 그러니까 참 근데 재밌는 건 이제 태양전지의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태양전 효율이 옛날에는 10% 미만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최근에는 한 20% 올라오고 최고 효율이 무려 47%까지도 됐고 더 중요한 거는 태양전지가 이제 재생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다시 이렇게 다시 리사이클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이 상당 부 3분의 2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가 최근 기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전지,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네, 패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뭐 폐기하는 비용도 네, 많이 네, 들고 뭐 중금속 오염도 많이 네,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네. 효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저거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뭘 하고 있냐면 건물 하다못해 이 기와장 있죠. 예. 기와장 형태로도 만들어요. 예, 예. 휘어가지고 기와장 형태로 만들어서 그냥 일반 가정집 지붕에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도 그러니까 그 공장 같은데 특히 공장에 그 지붕에는 다 저걸 깔아서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사실 유럽에는 상당 부분 그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공장에 반드시 위에 그걸 전체를 덮게. 주차장도 네. 마찬가지로 네, 그거를 주차장. 의무화해야 되는데 예, 의무화해야 우리나라가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 주장에 따르면은 전국의 고속도로에만 깔아도 고속도로 중앙 분리선에만 쭉 깔아도 아니, 예. 엄청나게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길에 그냥 고속도로 거기다 네, 깔 네. 수도 있습니다. 네. 요새 나온 거는 거기에 깔아도 그걸 시험을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도로예요? 오래도 예, 도로에 깔아도 오. 그냥 그걸 견딜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건물에다가 이제 유리 대신에 유리를 아예 그렇게 깔아도 된다는 것이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사실 뭐냐면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이 물론 이제 빛을 봐야 될 텐데 사람이 보는 빛은 주로 가시광선 이제 보이는 빛인데 네. 보이는 빛은 다 대부분 통과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영역 같은 그거를 이제 생전지를 이용하는 네.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심지어니까 사실 거의 모든 건물의 전체를 다 태양전지로 덮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좀 과장하면 사실은. 네, 실제로 뭐 네, 중국에는 사실 그렇게 해서 네. 자체 그 건물 하나에 소비되는 네. 전기를 그냥 건물에서 자체 생산하는 건물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그거는 물론 희망적인 얘기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를 마구 계속 점점 써나가는 거는 절대로 그거는 허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햇빛이 이제 우리 지구한테 주는 에너지가 막대한데 네. 그 전체를 1%가 한계라고 되게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뭐 여러 가지 근거로 그러니까. 근데 1%에 육박하게 되면 정말 이제 치명적이 돼서 그거는 뭐 따라서 에너지 소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나 에너지 흥청망청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일부러 필요한데 쓰지 말자가 절대 아니고 네. 불필요한데 낭비를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예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인공 조명을 보는 건데 인공조명 밤하늘의 모습을 본 겁니다.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이걸 합성한 겁니다만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진짜 오지. 은하수. 네, 보시면 이제 오지의 모습입니다. 은하수가 아주 잘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보시면 이게 시골 모습이 시골 쓴 거 보이죠? 시골에 저 정도고, 네. 그 다음에 교회가 되면 저적되고, 도심에 되면 이제 가장 오른쪽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늘이 안 별이 안 보입니다, 당연히. 광해 때문에. 네, 빛이 워낙 밝기 때문에 이 빛이 밝게서 안 보이는데 이게 또 최근에는 LED를 많이 써서 LED가 이제 전력 효율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네. 약간 이제 LED 중에서도 대부분 아주 그 하얀 빛 나오는 LED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네. 그 스펙트럼 파장을 쭉 보면 파기를 쭉 보면은 네. 청색, 그러니까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데 네. 이거는 사실 눈에도 굉장히 안 좋고 생물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 돼서 지금 보다시피 이게 바로 이번에 저 논문이 나왔는데 2023년 1월에 나온 논문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나온 논문인데 이걸 보면은 이건 이제 흥미로운 연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재밌게도 전 세계적으로 시민 과학자들이 모여서 네. 밤하늘 관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5만 1000개, 정확히 말하면 5만 1351개 관측을 해서 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남한도 있고 뭐 전 세계에서 관측을 해서 밤하늘이 얼마나 밝아졌나, 그래서 별이 얼마나 안 보이나 10년 동안 관측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당히 놀라운데 결과가 뭐냐면 매 해마다 밤하늘이 거의 10%씩 밝아져서 8년마다 2배씩 밝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별이 점점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안에 별이 안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래서 네.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밤하늘에 아예 별이 안 보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굉장히 경각심을 준 건데 이 문제가 사실 이렇게 별이 밝아진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사실은 기후 온난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기후변화하고도 네. 에너지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별에는 밤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윤동주 시인의 저도 참 좋아하던 시였는데 이 별에는 밤이 아니죠. 이제는 인공 조명으로 덮인 밤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구의 밤 모습을 그러니까 인공위성에 찍은 겁니다. 이건 인공위성 찍어보시면은 지구의 밤이 어둡지가 않고 그냥 휘황찬란하죠. 네. 물론 보시다시피 미국이 휘황찬란하고 유럽도 휘황찬란하고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거기 일본이 휘황찬란하고 그 옆에 섬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섬나라가 또 일본처럼 그게 이제 물론 바로 남한이죠. 남한도 휘황찬란하고 완전히 섬이 됐습니다. 이북은 뭐 깜깜하죠. 네. 그래서 이것이 어디 뭐 컴컴한 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이북은 컴컴하고 이 남은 이제 휘황찬란해서 이 남이 아름답냐? 과연 이게 아름다운 걸까요? 이게 그래서 이게 휘황찬란한 것이 과연 아름다운 거냐? 이게 아름다운 인공 조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인공 조명이냐? 사실 인공 조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빛의 오염입니다. 오염. 우리나라에서는 뭐 오염이란 말보다는 공해란 말 쓰지만
그러니까 저 라이트 폴루션이라고 저 영어에서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제 비유를 참 잘했던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무지개를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죠. 네. 자 그런데 혹시 비가 조금 오고 그랬을 때 보면 이제 그 길에 아스팔트 같은데 이렇게 그 기름이 딱 보면 거기에 무지개 빛깔 보이는 거 많이 보셨죠. 네. 그것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름다운 건가요, 사실은? 그 오염된 거거든요. 네. 화학물질 오염된 건데 그게 무지개 빛깔 보이지만 그건 사실은 진짜 무지개가 아닌 거죠. 그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빛의 이른바 간섭 현상이고 우리가 보는 정말 아름다운 무지개는 빛의 굴절 현상이거든요. 둘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자연스러운 별빛은 정말 아름다운 거지만 인공 조명이라는 건 사실은 오염된 거지 이걸 아름답게 본다는 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저는 이 자연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인간의 그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그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 목적인데 여기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신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질을 다 향상시키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자연과학과 기술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명백하죠. 근데 그래서 뭐 보다 정신적인 걸 조금 더 강조하는 게 과학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걸 좀 더 강조하는 게 기술인 거죠. 두 가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을 보려면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자연의 어떤 질서를 잘 이렇게 우리가 잘 갖고 나가면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게 그러려고 하면 저는 이 지금 핵에너지에 관련 문제니까 저는 에너지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우리가 총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신의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우리가 삶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삶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기만 하는 것인가. 그걸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말씀이 참 공감이 됩니다. 오늘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은 핵을 당연시하는 많은 핵산업계 분들은 핵이 결국은 자연을 파괴하는 에너지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인식을 하고 핵산업계에 종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심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많이 안 어려웠어요. 예, 재밌었어요. 예. 처음에 좀 어려운 거를 잘 이렇게 지나가시면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